자, 그러면 계속해서 UI, U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며,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평가하는 요소로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 기획, 설계 등 사용자 만족 개선에 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평점이라든지 어떤 평판, 이미지도 중요한 요소라서 이런 UI, UX에 대해서 최근에는 뭐 UI, UX 자체만으로도 학문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어 있고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유저의 인터페이스라는 단어, 이 인터페이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정확히 아시면 프로그래밍 전반에 사용되는 이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다 보니까 정확히 아실 수 있는데, 인터는 두 개 이상의 어떤 물건, 어, 어떤 것 간에 페이스, 접촉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직면하는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뭐 USB 같은 경우도 이 암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콘센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모두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두 개 이상의 어떤 객체들이 연결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유저 인터페이스, 이 사용자와 이 시스템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이 지점에 해당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UI라고 합니다. 이 장치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그리고 이 컴퓨터가 나한테 이 출력을 주는 뭐 모니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들을 이 시스템에 전달해주는, 결국 이 시스템은 이 0과 1로 된 이 데이터 단위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키보드나 마우스를 데이터화해서 그 시스템에 주는 거, 그리고 시스템이 연산한 결과를 이 화면이나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또 사용자한테 또 피드백을 주는 것, 이 모두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관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의 범주는 사실 뭐 아주 큰 뭐 범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내 시스템 내부라고 보자면, 내가 이제 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기능들을 이 큰 시스템 내에 있는 것들을 다 쓰게 될 텐데, 이 인터페이스 설계 구현한 이 단계에서 이 사실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일관성을 가지고 쭉 개발하면 편하겠지만, 보통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아키텍처들을 살펴봤지만, 혼자서 이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이 작게 나누어진 이 서브 시스템들을 각각의 개발자들이 각각의 이 프로젝트로 진행될 텐데, 그러면 그 일관성을 가지기 하려면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버튼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고, 거기 사용되는 이 폰트는 어떤 걸 쓸 것이고, 용어는 어떤 용어를 쓸 것이고, 이런 이 표준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관성을 향상시키려면 이 표준안을 가지고 개발 후에도 이 표준안을 맞춰서 개발됐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이질감 없이 이 시스템들을 쭉쭉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뭐 시스템 쓰다 보면 여기는 되게 세련된 인터페이스인데 저기 뒤에 가면 좀 옛날 인터페이스 같다. 그럼 약간 이질감이 들게 되잖아요. 아, 시스템이 좀 개발이 동시에 된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됐다. 뭐 이런 느낌도 들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이 사용자들의 어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미지가 변경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중심 설계.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에 맞춰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이 시스템에서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 방법,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 방법, 사용자가 훨씬 더 편하게 시스템이 그 사용자의 기능을 구현하기 어렵다면 그 넘어야 되는 문턱은 시스템이 넘어서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설계하는 이 중점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피드백,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주어야 하는 이제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버튼 누르면은 뭐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경고음처럼 띵띵 이렇게 경고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누른 값들이 뭐 색깔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해서 아, 정확히 내가 이 버튼을 눌렀구나 라는 이런 피드백들도 주어서 사용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에 주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알 수 있게끔 바로바로 이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괴적인 행동. 그러니까 파괴를 하고자 할 때 어떤 파일이나 이미지나 무언가를 지우려고 하면 이게 뭐 바로 지워져 버리면 이게 사용자가 실수를 했을 때는 이걸 복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구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실제 뭐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서 이걸 지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저장했던 뭐 메시지들이 사라집니다. 라고 해서 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묻거나 아니면 뭐 며칠 이내에는 뭐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자가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게 물론 의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수행되어도 상관은 없지만요. 결국 사용자가 눌렀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 확인 절차만 한번 해주면 아 사용자들이 아 이거 좀 잘 만들었네 내가 실수를 해도 이런 식으로 알려주네 라는 UI의 요소 중에 중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UI의 이 다음 개념인 UX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사용자의 경험 그러니까 앞에 유저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이렇게 입출력하는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이 익스피리언스는 과거에 이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환경이 있게 되거든요. 사용자들이 뭐 원래는 뭐 이런 걸 할 때 좌측에 메뉴 버튼이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이 UI 같은 것들을 보면 보통 이런 그 큰 대분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왼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선택은 당연히 왼쪽에 있고, 그래서 이 우측으로 가서 이제 맨 위에 줄은 기본적인 어떤, 어, 우리 그 A4 용지든 뭐 이런 문서들을 본 것들처럼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이 우측 하단에 실제 콘텐츠, 내용들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UX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UX는 여러분들이 사용자한테 좀 많이 먼저 이렇게 접근시켜주고 싶은 정보들을 아무래도 상단에 배치하게 될 거고, 사용자들이 잘 보지 않을 데이터들은 하단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UX입니다. 사용자가 보통 시선이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실제 이제 여러분들의 뇌도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처음 방문하는 어떤 방이나 그런 이제 제한된 공간을 가는데 그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아는 상태에서 보통 여러분이 강의실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강의실에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여러분들이 시선이 향하는 곳은 보통 좌측 상단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왼손잡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뇌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간을 인지하는데 좌측 상단을 먼저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웹페이지를 봐도 보통 브랜드 로고가 좌측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좌측 아니면 그냥 상단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능들을 편리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수치들도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K, 그죠? 1000단위다. 아니면 M, 100만 단위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두 개가 겹쳐져 있다면 약간 불투명하게 해서 반투명하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정보를 파악하는데 빠른 이런 표현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UX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UI 자체는 그냥 그려내는 것이고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UX는 이걸 직접적으로 그린다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사용자가 편하게 어떤 자료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UX라고 합니다. UX의 뭐 오류 중에 하나인데 이 삼성증권의 과거에 이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었죠. 통제 시스템에서 삼성증권에서 현금 배당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총 28.1억 원을 각 이 배당 퍼센티지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주식 전체의 뭐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 현금 배당의 몇 프로만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 주식 배당이 이 배당이 잘못돼서 그 현금 배당도 있고 이 주식 배당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식을 배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삼성 이 증권의 주식 총 수량의 30배가 되는 갑자기 엄청 많은 주식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사용자 입장에서 28.1억 하고 원이 있어야 되는데 원이 아니라 주인 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클릭을 해서 실제 이 주식이 배당돼 버렸고 그 배당된 주식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매도해서 팔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일반 개인부터 직원들 아니면 투자 기관들까지도 실제 이 현상 때문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용자가 원, 주 요 단위를 바꿀 때 한번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지 못한 뭐 그런 부분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는 물론 의도하고 저렇게 했다면 뭐 막을 수는 없지만요. 한 번 정도의 안전장치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유저 경험의 문제로 인해서 유저가 그냥 항상 저기 주 단위의 배당이 아니라 현금 배당만 하다 보니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UX 실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부터 개발할 때는 이렇게 개발을 해야 한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UX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배우게 되는 이 공학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게 각 여러 개의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큰 시간을 들이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그래서 뭐 자바부터 뭐 C, 뭐 최근에는 뭐 파이썬, 뭐 노드.js까지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탑시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10분 쉬고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개발 환경. 최근 모바일이나 클라우드상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앱 개발의 유행으로 이런 자바나 C 언어 계열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이 기업에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어떤 서비스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다 보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도 필요로 하고 언어들도 그에 맞추어서 뭐 특성화 시켜서 웹 개발에 특화된 아니면 뭐 앱 개발에 특화된 다양한 이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뭐 그 언어들의 이 특성 그리고 주요 탑재해서
기준으로 보는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비주얼 코드, 뭐 이클립스와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통합 개발 환경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이제 학과들마다 이 학과들이 그 지향하는 이 프로그래밍 이 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가 딱 명확하게 있다면 이 해당 제품, 해당 어떤 분야의 특성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많이 배우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은 뭐 하드웨어들이나 OS의 환경,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들, 업무의 특성, 그리고 최신 개발 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인지, 없는 환경인지, 그리고 인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급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이 기준들에 따라서 다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활용 가능성이 높은 개발 언어들도 실제 이 개발 가능 인력이 이 적고 인건비가 전체 어떤 비용이 과다하게 높게 파악될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발 가능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언어를 선택하기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배치성 업무라는 것은 이 배치 작업을 말하는데 이 우리가 어떤 인력을 사람을 배치한다 이런 배치가 아니고요. 순간 이 엄청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은행 같은 경우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저녁 시간에 계좌 조회가 잔액 조회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런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 근데 그 하루에 한 번 수행하는 것이 전체 이 은행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런 작업들은 이 자바로 만약에 구현을 하게 되면 자바 자체가 뭐 구현의 속도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만 실제 아주 높은 이 처리 성능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나 이런 테스트 커버리지 등 이 다양한 이 속도만을 위해서 C언어를 선택한다면 또 이제 놓치게 되는 생산성이나 테스트 커버리지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의 이 프로젝트들은 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경험을 토대로 이 주로 이 선택을 하게 되고, 하지만 또 반대로는 또 동일한 프로젝트지만 언어와 아키텍처가 또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조건 뭐 방법이다, 정석이다가 아니고요. 그 현재 개발해야 되는 이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 아키텍처, 뭐 어떤 개발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복잡해졌고 모바일 서비스도 훨씬 더 지금 과거에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자바를 썼었는데 그것도 점점 최근에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 요구로 하는 기능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할 수 하는 이 요소들도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선택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요소들을 조합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많아지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해야 하는 환경 상황에서 그럼 이 다른 개발자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이 코드들을 변경하고 코드들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테스트나 개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IDE를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고 사실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간으로 보자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이 IDE를 보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ID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아니면 뭐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이런 것들에 이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통합 개발 환경들,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도 뭐 이클립스 같은 경우도 콘솔 개발할 때의 이 워크스페이스, 이 화면의 형태와 웹 개발을 할 때의 화면 형태, 아니면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는 화면의 형태, 다양하게 변경되고 있고, 다양한 어떤 이 프로젝트에 맞게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한 이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란 사용자가 보다 컴퓨터가 알고 있는 기계어보다 사용자가 친숙한 언어, 주로 이제 영어를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짤 수 있게 한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게 사람이 컴퓨터한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궁극적으로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컴퓨터는 또 기계어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이제 번역기라고 하는데 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들을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쓰이는 용도가 달라서 적절한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어와 가까운 이 사람보다는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들을 저급 언어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자연어, 영어로 표시하는 그런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언어로 저급 언어는 기계어 어셈블리어, 나머지는 전부 다 고급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화형 언어까지 등장해서 우리가 GPT, 챗GPT 같은 곳에 사람한테 말하듯이 말하면 컴퓨터가 알아듣고 새로운 답변,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을 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0과 1로만 작성되어 하드웨어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와 기계어를 간단히 문자를 표현한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어 어셈블리어를 저급 언어라 하고요. 그런데 이 저급 언어는 사용자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다양한 C, 자와 파이썬 같은 사람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 영역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저 수학 쪽에 많이 쓰이는 건 포트란 알골과 같은 수학 수치 계산에 많이 사용되고요. 코볼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우리가 어떤 업무 프로세스들을 구현하고자 할 때 업무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 단위를 구현할 때는 비즈니스를 많이 쓰고요. 뭐 인공지능에는 뭐 지금은 뭐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있고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 개발할 때 뭐 C나 C++,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보통 이제 사용자랑 직접 어떤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 때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밍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뭐 특수 목적으로 뭐 SPSS나 뭐 GPSS와 같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약간 툴에 가까운 그런 언어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큰 두 가지 분류 중에 하나인 인터프리터 언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작성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 영어로 쓴 걸 기계어로 바꿔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이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저급 언어로 바로바로 바꿔줍니다. 중간에 이걸 저장해서 한 번에 딱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을 기계어로 한 줄 한 줄 바꿔주는 이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 뭐 자바 같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 인터프리터 기반의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이 운영 체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 시스템의
내가 전달할 내용이 일괄적일 때,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럴 때는 뭐 일본어로 번역돼야 되고 이럴 때는 중국어로 번역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특정 영어를 가지고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특정 어떤 형태로 무조건 바꾸면 될 때 보통 이런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기계어 변환 인터프리터 언어를 쓰게 되고요. 컴파일러 언어가 이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바로 이 기계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작성해서 하나의 파일,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텍스트 파일을 한 번에 기계어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목적 파일로 만든 다음에 기계어 파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 변환의 단위가, 중요한 것은 변환의 단위가 하나의 파일, 하나의 모듈 단위의 변환을 하는 것을 이 컴파일러 언어라고 합니다. 뭐 장점으로는 내가 코드를 수정할 때 그렇게 많은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수정할 때는 인터프리터처럼 뭐 실행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변환한 저장한 프로그램, 변경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한테 요청할 때만 컴파일하고 컴퓨터의 자원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얘가 하나의 파일로 다 완성된 다음에 기계어로 변형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최적화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발음을 틀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컴파일러 언어처럼 한 어떤 문단 단위로 하나의 파일 단위, 모듈 단위로 다 작성하고 나서 컴파일러한테 넘겨주면 컴파일러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얘가 문법을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아. 그런 걸 알려주는 것도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여러 줄을 다 읽은 다음에 컴파일러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이 컴파일러 시스템의 단점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한 번에 이 전체의 문단, 이 파일 전체, 모듈 전체의 내용을 한 번에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컴파일러 시스템이 뭐 무조건적으로 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건 아닌데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부담을 나누어서 미리 선불로 시간을 지불을 한 거고요. 이 컴파일러는 후불로 내가 일단 텍스트만 쭉 편집했다가 컴파일 해라라고 하면 그때 그 전체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총 시간이 걸린다. 총 시간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하는 도중에 컴파일을 하냐, 다 하고 나서 한 번만 컴파일 하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탑시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C 언어가 있습니다. C 언어는 1970년대 유닉스 운영 체제를 위해 AT&T 베릴 연구소에 일하던 이 제니스 리치에 의해 탄생을 했고, 이 C 언어 자체는 뭐 대부분의 현재 많이 등장하는 언어들의 모티브를 사실 C 언어에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운영 체제들 윈도우즈, 뭐 리눅스, 맥 OS,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iOS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 C 언어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C 언어가 좋은 이유는 특히 운영 체제 개발에 좋은 이유는 아주 빠르고요. 실행 속도가 아주 빠르고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친구들이나 뭐 직접 수업을 들었을 때 C 언어에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포인터의 개념이 좀 어렵죠. 주소값이라는. 그리고 그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까지 이해하고 나면 그걸 활용해서 뭐 간접 참조, 뭐 직접 참조, 막 여러 가지 이 주소값의 활용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배울 때는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그런 아주 이 섬세한 어떤 메모리 조작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C 언어입니다.
그리고 C 언어 자체는 기능이 생각보다 뭐 객체 지향도 아니고요. 절차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표기법도 아주 간단하고 문단 단위로 깔끔하게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절차 지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순서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배열, 메모리 등을 고려한 이 자바 같은 경우는 배열이나 메모리 뭐 기본적인 조작은 자바 자체가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면 쉬운데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배열이나 메모리 컨트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구현해줘야 되는 게 뭐 빠른 것은 장점이지만 다 구현해줘야 하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난이도로는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개발을 다 했는데 갑자기 실행 환경을 변경해야 된다. 아니면 갑자기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하드웨어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조금 많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냥 객체 단위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쉬울 수 있는데 C 언어는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요 C 언어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자원들을 만약에 컨트롤해야 된다. 대부분의 이제 하드웨어 장비 개발 업체에서 C 언어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든지 매뉴얼들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 C++ 언어입니다. 이제 C에다가 1을 더 증가시킨 거죠. 이 C에 1을 증가시킨 것이 앞에서 말했던 절차 지향을 객체 지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C 언어의 어떤 장점들은 가져오고 이 C 언어의 단점들 몇 가지를 보완해서 이 객체 지향 기법을 이식을 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재사용, 확장, 유지 보수성, 객체 단위로 가져다가 쓰면 되니까 옛날에 구현해 둔 컬러 객체가 있다 그러면 컬러 객체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니까 이런 효율성이 좀 좋아지고요. 그래서 대형 프로그램에 작성에 좋고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좋다. C 언어처럼 단순 절차 지향이 아니라 객체 단위로 따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 언어, C++ 언어의 특징 자체는 사실 뭐 객체 지향의 특징이죠. 객체 지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캡슐화. 객체이기 때문에 내부에 내가 공개하지 않은 그런 값들이나 기능들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캡슐화. 그다음에 상속성과 재사용성. 상속성과 이 상속을 이용해서 재사용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클래스들의 기능을 가장 공통되는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이게 파생되는 자식 클래스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가면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형성은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름의 여러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객체, 홍길동이라는 객체가 직장인이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어서 직장인의 해야 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가 야간에는 강좌를 강사하는 수업을 하는 강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라는 클래스도 가져와서 홍길동이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기능들도 모두 포함한 다양성을 가진 이 클래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절차 지향일제는 절차 단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런 다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려면 두 가지 이상의 함수를 막 조합해서 써야 되는데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어, 내가 저 클래스의 객체가 됐다가 저 클래스의 객체가 됐다가 그런 모든 기능들이 가능한 다형성의 특징도 활용 가능합니다. 자, 이 객체 지향하면 무조건 떠오르게 되는 이제 자바 언어가 있는데요. 자바 언어 자체는 이제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지금은 오라클에서 이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관리하고 있지만 원래 이 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부터 어, 공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이 자바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상업적인 프로그램 만들더라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지금 오라클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 자바 자체가 이 C++의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고요. 시작 자체는 가전제품에 이 들어가는 뭐 리모컨에 누르면 뜨는 그 메뉴 같은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이 웹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핫자바가 갑자기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그 핫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애플릿이라는 이 형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과거에 기억이 나는데 플래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들이 많았죠. 웹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의 시초가 이 애플릿입니다. 자바에서 이 제공된 애플릿인데 이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이 자바에서는 새로운 버전을 내면서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분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웹이라는 시장에 좀 빠르게 이 급류를 잘 타고 들어가서 웹이나 가전제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조금 이 다양한 운영체제, 다양한 기기들도 동일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때 자바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바 언어의 특징으로는 기본적인 문법 자체는 C++ 뭐 C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문법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용자 개발자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제 단어들을 쓰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복잡성은 C++보다는 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 복잡성이 단순화되다 보니 자바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자기가 직접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걸 수행을 해서 메모리에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자바 언어에서 만든 변수들 중에 불필요한 변수들을 가비지 컬렉션이 제거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적 객체 개념을 적용하는 완벽한 객체 지향적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C++ 얘기했는 C++도 객체 지향 언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C++도 객체 지향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C++ 같은 경우는 기본 객체 지향의 어떤 개념, 어떤 제약들을 일부는 지키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는 그런 규약들이 아주 꼼꼼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객체 지향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예, 구현되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 프로그램 자체가 이 자바 가상 머신 JVM이라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그래서 운영 체제에 상관없이 윈도우즈에서도 상관없고 iOS나 뭐 리눅스,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바 언어의 좀 큰 장점입니다. 이 가상 머신이라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C 언어처럼 하드웨어가 안 된다, 뭐가 다르다,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바로 만들면 JVM을 프로그램으로 이름으로 이제 JRE인데요. JRE 프로그램 설치한 모든 컴퓨터에서 자바 코드는 실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교육이나 교과 과정으로도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많이 배우시게 될 건데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이고 아주 높은 생산성을 가진 객체 지향이면서 대화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한테 얘기하면 인터프리터가 바로바로 대화하는 그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거에 대한 결과를 바로바로 한 줄씩 보여주는 언어이고요. 주로 뭐 장고 같은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이거나 사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도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언어의 특징으로는 동적 타이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 변수의 타입, 변수의 자료형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변수를 생성할 때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실행하는 그 시점에 실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점에 이 입력되는 변수들의 타입을 보고 그에 맞추어서 실제로 기계어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대화형이다 보니 좀 아무래도 이 C나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긴 형태가 아니라 좀 짧게 이렇게 기능을 구현하고 그래서 어,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일 이벤트 루프를 이용해서 이 비동기식, 그러니까 동기 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비동기식 코드 작성할 때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동기식, 비동기식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음, 여러분들 컴퓨터로 입력받는 어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거나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예제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같은 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상대방 내가 물론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지만요. 내가 메시지를 보낸 건 내가 어떤 입력을 줬으니까 당연히 그에 맞춰서 입력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근데 카카오톡에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이 메시지는 동기식 어떤 전송이 아니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이밍에 원격에서 누군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받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만 구현을 해두면 각 메시지가 뭐 초당 100개가 오든 1000개가 오든 그 각 1000개, 100개마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물론 C 자바도 뭐 단일 이벤트 루프로 이렇게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루프를 하면서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입력되는 값들을 다 기다리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파이썬은 그런 부분들은 더 바닥에 파이썬 내부에 넣어두고 사용자는 그냥 비동기식으로 이벤트들만 받아서 처리하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뭐 훨씬 더 빠르게 개발을 하고 이벤트 관리하는데 훨씬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의 특징으로는 또 함수도 여러분 많이 쓰시죠. 이제 파이썬 공부하시게 되면 함수 만드는 거, 함수 사용하는 것도 또 당연히 배우게 되는데 어, 파이썬은 이런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면서 객체지향 개념 그대로 가져다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입니다. 물론 이거 자바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실제 자바라는 이 핫자바라는 초창기 이 웹 프레임워크의 핵심을 담당했던 그 자바를 가져다가 브랜드 네이밍을 한 건 맞는데 완전 자바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객체 기반의 언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웹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보니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되어 있고요. 이름이.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내장 객체,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로 짜여진 프로그램들끼리 어떤 데이터들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Node.js 같은 런타임에서도,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도 다양하게 꼭 이 웹을 개발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에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짜고 바로바로 UI를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반대로 이 웹을 기반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코드를 직접 보진 않지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들을 직접 다 수신하고 그 어떤 액션들, 이벤트들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안에는 반대로 좀 취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다양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배우기도 좀 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웹 개발자,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 양성 과정 이런 거 가시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아주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 뭐 4개월 듣고 6개월 듣고 개발자로 취업한다. 그런 계열들이 이 웹에 이런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애저.js 뭐 다양한 .js들이 등장하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쓴다라고보다는 저런 다양한 이 프레임워크를 쓰는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는 뭐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건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일 텐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사용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환경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놓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개발 환경이 아닌 뭐 이제 작업 도구들, 뭐 현실로 따지면 작업 도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커스터마이징 된 것들.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뭐 아반떼 N 버전 같이 기본적으로 이 원래 기초적인 객체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초적인 이 객체에 주로 사용할 기능들을 미리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 외부 라이브러리나 외부 자원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미리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놓은, 조금 그죠? 무슨 특정 에디션 버전의 그런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을 막 하다 보니까 웹 개발할 때는 요런 기능들을 주로 많이 쓰더라. 웹 개발할 때 뭐 JSP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바를 쓰고, 그 외부 이 UI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랑 뭐 HTML 쓰고 뭘 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미리 구현해 놓는 것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 개발 프레임워크만 이 작성을 하면, 사용만 하면 자동으로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쫙 구성시켜줘서 내가 정말 개발에 필요한 것들만 하나하나 구현하면 되는, 그리고 실제 뭐 개발자 여러 명의 개발자들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코드 리뷰하고 있는 뭐 그런 기능들까지 다 개발 프레임워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개발 프레임워크 사용 시에 이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코드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반복하기 쉬운 어떤 이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미리 어떤 식의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걸 예, 세팅해 둘 수 있기 때문에 코드 품질도 향상되고, 이 개발 생산성, 그냥 처리 방식들을 미리 딱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똑같은 컴포넌트 통신 처리, 데이터 처리 방식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요. 유지 보수성도 향상되게 되겠죠. 왜냐면 기본적인 이런 기능들이나 처리 방식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봤던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요 구현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유지 보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시스템의 위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어떤 개발에 구현을 하다 보면 특정 데이터베이스랑 특정 뭐 프로그래밍 언어는 연결을 하려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신규 시스템의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는 내부에 있는 자원들만 활용하면 이미 여러 프로젝트들이 그걸 통해 진행이 되었고, 신뢰도 높은 이런 시스템들을 빠르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 개발 프레임워크,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이 스프링은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자바를 활용해서 자바의 이 기반한 이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이 안전성이나 유연성들이 충분히 입증돼서 우리나라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이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위에다가 우리나라가 쓰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쓰는 뭐 공동인증서나 이런 기능들도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이 위에다가 또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더 싼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는 플레인 올드 자바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이게 아주 작은 이 자바 컨테이너를 넣어두고 이 자바를 기반으로 이런 객체, 라이프 사이클 관리들을 하고 설정 파일이나 어노테이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바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설정하고 싶은 옵션 값들은 이 설정 파일이나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 기본 이 컨테이너들을 건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중되어 있는 이 컨테이너에서 어떤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기 때문에 이 다수의 이런 기능들이 동작해야 되는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좀 편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그런데 뭐 다른 뭐 JDBC, 마이바티스, 하이버네이트, JPA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랑도 어떤 인터페이스를 했고 그게 잘 검증되어 있고, 그다음에 JMS 메일링 스케줄링과 같이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연동을 사용하기에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는 여기 크게 구성 요소 7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구성 요소의 기능들이 어떤 기술들을 쓴다가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 기능들을 조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 안에서 선택을 해서 개발하게끔 해주는 것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 뭐 스프링 DAO에는 뭐 JDBC부터 뭐 여러 가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설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은데 스프링 프레임워크 딱 이 안에 기술로 한정 지은 다음에 이들 간의 호환성을 내가 검증했으니 이걸 기반으로 개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파트에서 원하는 바는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것이 의도 같습니다. 이 자바 기반의 시스템 개발 운영 시 필요한 기능들을 공공사업용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로,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웹을 개발해야 된다, 시청 홈페이지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표준 프레임워크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이 자원들은 이 특정 A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했는데 유지보수는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다른 업체가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냥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 난장판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정부 프로젝트들을 정부 이제 홈페이지나 소프트웨어 구현들을 하게끔 해서 품질도 향상되고 정보와 투자 효율성, 그죠?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프로그램들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중소기업 모두가 일단 무조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별도의 기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이런 경쟁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7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현했던 것처럼 각 이 환경별로 필요한 이 기능들을 묶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구성 요소로는 실행 환경, 개발 환경, 운영 환경, 관리 환경, 공동 컴포넌트가 있고요. 실행 환경은 실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응용 프로그램의 환경, 우리가 사용하는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실제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필요한 뭐 텍스트 편집기, 뭐 컴파일러 이런 것들이 개발 환경에 들어 있고요. 운영 환경은 이제 이게 개발하고 나면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운영 상태는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유지 보수. 그러니까 이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서버가 지금 접속자가 많다 이런 걸 이제 관리해 줘야 되니까 그런 운영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환경은 이 운영 단계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뭐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기능만 껐다 켰다 한다든지 그런 이제 관리를 위한 측면의 이 기능들을 관리 환경이라고요. 공통 컴포넌트는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쓰는 모든 이 시스템들은 버튼을 만들 때는 무슨 뭐 컴포넌트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딱 명시해주는 그 표준형을 제공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공통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라. 그러면 모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로 구현된 이 페이지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일괄적인 UI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UI 때 얘기했던 어떤 일관성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총 5개의 구성 요소가 있고요. 요 내용까지를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의 내용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웹 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질문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